자, 정치 이슈 살펴드립니다. 조차가 파헤진다. 경성대 조경은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조차가 파헤친다. 아마 오늘이 그렇죠. 또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마지막 날이 이제 대선 때 되면 또 보이겠죠. 예.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57.5%,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62.7%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는데 이게 공표 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수치가 높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충격이죠. 뭐. 예. 늘 틀려왔지만 이번에 또 틀렸어. 예상 안 하길 잘했다. 이렇게 진짜 흔들흔들 정말 흔들어대는 민심은 도대체 뭔지 산에 들어가서 좀 연구를 하고 싶어요. 우리 차 교수님 대학에서 연구 안 하시고 이제 산으로 산에 들어가서 제가 참선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예, 아니 개표 방송을 이야기를 어제 유튜브를 쭉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하시면서 이제 출구조사 딱 나왔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건 그냥 정말 민심의 회초리가 심하다. 뭐 이런 느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 15%에서 20% 범위 안에서 아마 그런 심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 18% 조금 넘는 차이였고요. 그렇죠. 부산은 28%가 네. 좀 넘는 차이인데 저는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김영춘 후보는 굉장히 아까운 그런 정치적 자산인데 네. 우리 시민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그 후보 대 후보의 대결이라기보다도 현 정부의 어떤 실책에 대한 건데 그동안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몽둥이를 드신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 구도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민주당 쪽에는 어려운 선거였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모든 환경이 안 좋긴 했죠. 뭐 시장들이 다 귀책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당원 당규도 바꿔가면서 이제 선거를 치렀단 말이죠. 근데 부산만 만약에 선거를 치렀다면은 후보 안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서울이 갑자기 딱 중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판에 뭔가 좀 몰이하려고 했는데 이제 LH 사태가 터지고 그렇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저는 그 축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근데 나서지 않아야 되는 선거에 후보를 내서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건 근데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여서 이쪽을 보면 또 저쪽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공당으로서 근데 사과할 건 사과하고 후보를 내는 건 맞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말기에 보여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모든 단계의 어떤 정책들의 과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사과나 조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었던 거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민심이 이미 마음을 다치고 나서 이쯤 되면 사과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사과도 없이.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한참 지나서 그렇죠. 이낙연 이제 선대위원장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이제 잘못했다, 뭐 반성한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너무 늦었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늦었고 네. 실기하면서 대단히 시민 그 유권자들에게는 오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로 다 비춰지고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심판해야겠다는 그 프레임이 너무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뭐 전체적으로 언론 환경도 그런 심판 선거로 이제 조금 규정하는 그런 성격들도 강했고 저는 그런 것들이 뭐 합성을 일으켜서 이런 강력한 정말 회초리로 때려야 될 걸 몽둥이로 때려버린 뭐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지나놓고 보면은 항상 이제 결과를 보고는 이제 해석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바로메타라 그러나요? 어떤 그 징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조금 소홀했던 게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40% 콘크리트라고 했다가 30% 초반까지 가고 앞으로는 뭐 20%대까지 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민심의 이런 것들은 좀 예측이 그런 혹은 느끼는 게 가능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순전하게 바라봤다.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처음부터 업소 작전을 했더라면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선거 전략에 어떤 좀 실수가 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발표되기 투구조사 때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당에서들 각 당에서 이제 뭐 분석을 하고 하는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을 만들어 줬는데 의견이 두 가지더라고요. 네. 그게 부응하지 못하는 개혁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부류와 아니다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부류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거 앞으로도 민주당이 대단히 고민해야 되는 네네. 부분인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아마 네. 여전히 전자의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는 180석 맡겨놨는데 도대체 너희들 뭐 했냐라고 네. 아마 이해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해서 앞으로 만약에 강공을 걸고 드라이버를 걸어버리면 저는 굉장히 다음 대선 지선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예. 대한 당내에 철저한 저는 노선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종류의 민심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아마 후자에 가까울 거다. 결국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계속 자기 갈 길만 가고 중간 체크를 안 하는 정당에 대한 저는 민심의 어떤 그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강공을 했으면 성과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어떤 개혁의 어떤 그런 채찍이 성과와 같이 간다면은 아마 납득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성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본주의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그 선진국의 그런 선진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소위 이제 정치대 경제 싸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처음부터 김상조 실장이라는 분을 갖다가 저는 굉장히 신뢰하지를 못했고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념 정치적인 투표보다는 조금씩 더 생활 정치적인 그러니까 네네. 나에게 와닿는 게 뭐냐, 나에게 지금 불이익을 주는 게 뭐냐를 계산하는 그런 이제 투표가 드러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앞으로 선거 전략을 짤 때에는 이념이라든지 선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부각시키기보다는 얼마나 이 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새로운 지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한 번씩의 그 어떤 방향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게 LH 사태 이후에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 나왔지만 이분이 임대차 3법 시작하기 전에 전세금 14% 올렸다. 그렇죠. 이게 박주민 의원 뭐 물론 뭐 얘기가 저는 있습니다만 그게 2030의 이런 그걸 그렇죠. 근데 등을 돌리기 아니 그리고 만드는 나서 결정적인 역할을 그 했다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박원순 시장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거가 딱 시작이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메시지가 한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요. 여러 군데에서 막 쏟아졌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딱 잡고 예, 틀 아무도 앉았죠. 이렇게 근데 이전에 2020년을 살펴보면 똑같아요. 작년 총선에서 보면은 이게 당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때 당시 완전히 미래통합당입니까? 아니면 네,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이 네.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사실 했죠. 이번에 보여준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요 선거를 이제 투표를 이제 목전에 두고서는 막 큰 사건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나오면은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막 몽둥이를 들게 저는 되는 아무튼 거니까.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저는 가장 큰 요소였는데 그건 정권 초기부터 저는 김현미, 김수현 라인,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의 뒤에는 김수현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네네. 그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어떤 시각, 이 시각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편협성 이런 것들이 지금의 결과를 저는 낳는데 굉장히 크게 일조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김영춘 후보가 34%를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요 34% 지지자들 중에는 민주당 원들도 있겠지만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어떤 얘기를 또 많이 하시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게 좀 억울한 보도다. 뭐 이렇게 너무 언론이 좀 편파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그게 생각들을 많이 잘못됐다는 하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지금 한참 딱 보면은 민심이 기울어져 가고 민심이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는 굉장히 자그마한 것도 크게 이렇게 와닿거든요. 예. 봐라. 내 생각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확정을 주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크게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 그 미디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확증 편향 그러니까 그렇죠, 뭐 확증이죠. 유튜브든 SNS든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계속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접합체가 참 필요가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그 이익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이제 민감한 그건 2030 밀레니얼 세대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념적인 진보 보수의 틀을 떠나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렇죠. 이해가 네. 되는 것에 대해서 빨리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저는 언론이 대단히 프레임화시키는데 대단히 능숙하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더 포탈을 통해서 그런 네. 뉴스들을 예. 접하는데 포탈에 이제 이 앞에 올라가는 어떤 그 뉴스 기사의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면 그 프레임이 딱 이렇게 가는 방향들이 보이는 거죠. 저는 그런 영향들도 굉장히 컸고 언론 환경도 저는 민주당에 절대 유리한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걸 이제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언론이 네네.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좀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봐야 된다. 특히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게 2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에 몰표를 줬단 말이에요. 뭐 대단히 웃긴 현상인 게 사실 뭐 우리나라 선거 정치에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지금까지 결정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 2030 세대에서는 확연하게 그 성이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거 이거는 한국 정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서울하고 부산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예. 어제 제가 자정 이제 방송 마치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직 서울의 개표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네네.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도표가 나온 거를 보니까 40대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를 놓고 볼 때 오세훈 후보가 진 곳은 40대 남성이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 오세훈 후보가 이겼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네. 이 40대 남성에서도 진 그 퍼센티지가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앞으로 분석을 해 나갈 때 어느 연령대는 어느 성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네.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파고를 만들었느냐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산에도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은 이제 20대 남성도 많이 투표를 했지만 40대도 많이 따라붙었다. 네, 원래 네, 예, 네. 굉장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네, 네. 예. 40대 여성은 오세훈 후보를 많이 찍었고요. 아예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게 확고한 지지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5% 차이밖에 안 났던 거죠. 네. 자, 그럼 앞으로 1년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네, 네, 궁금한 네. 게 지금 뭐 나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서울도 부산도 뭐 내곡동 생태탕 하다가 뭐 끝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절대 저는 끝날 수가 없죠. 뭐 LCD 도 왜냐하면 이미 그렇고. 고소고발이 다 네. 이루어진 상태고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선거 끝나고 하면 유야무야하면서 처리하고 네.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가는 건데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가기에는 당장 1년 3개월 후에 받아야 되는 심판의 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처리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1년 반 동안 시장이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열심히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다가 세월 다 보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오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어쨌든 공권력은 정부 여당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탄압이다. 이런 또 프레임이 짜질 수도 있어서 야당은 그런 탄압 프레임으로 당연히 뭐 예.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의 그 작전 내지는 전략을 이미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좋은 변호사 팀을 짜가지고 그쪽에다가 일임을 하는 상태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정에 전념을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이 안 되는 부분 자기는 이제 만나고 협치를 하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부분을 부각시켜 나가면서 하는 그런 이중 삼중 전략으로 나가겠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이거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김동연 선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공권력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네. 따로 분리돼 있는 기관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 선거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제 프레임 전쟁이 시작이 돼서 오늘부터 이제 할 거란 말이죠. 혁신 통합 주장했고 그리고 이제 협치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시의회와 그리고 부산 시정의 관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게 뭐 결국 시의회는 민주당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도 뭐 근데 새로운 시장이 어떤 계획 드라이브를 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무리한 계획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민주당 의회 입장에서도 그거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거는 철저하게 새로운 부산시장이 어떤 카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협치의 가능성이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그동안 시의회에 대한 그 기자단이라든지 네네. 또 이게 언론을 통해 나오는 그 시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그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과연 이렇게 자질이 있는 시의회가 지금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선된 그 분 이제 시장이죠. 그런 예. 분들이 아마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잘해야죠, 사실은. 네. 이것 또한 여담입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생각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일주일 안에 다 풀어준다 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부동산 가격 뛰게 될 것이고 이게 차기 대선에서 이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카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근데 재개발 재건축 다 푸는 게 시장의 전적인 권한인지 아니면 그런 아닐 것들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쪽하고 다 허락이 필요하고 또 하죠. 이렇게 허락이 필요한 네, 거 네, 네.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가려서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따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뭐 시장이 어떻게 나서서 공급 확대 정책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고 그런 것들을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더라도 네. 그 결국 저는 책임 소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묻혀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그러니까 오히려 부분이지 부동산이 않을까. 뛰었을 때 예. 정부 여당이 더 그렇죠. 아니 부동산 왜 이렇게 못 잡아? 그렇죠. 그런 근데 저는- 실제로 야당 시장이 돼서 다 풀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화살은 또 정부 여당이 가져갈 수 있다. 가져갈까? 왜냐하면 부동산은 전체적인 중앙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네. 좌우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게 왜 부동산 올렸냐 이렇게 따져 물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그때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하려고 하는 정책과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 간에 약간의 간극이 있을 때 네. 거기에 갈등도 있었고 조정도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 민주당의 앞으로는 더 잘하겠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그런 시장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스탠스보다는 지금 현재 그 소위 그 뭡니까 보수 쪽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들은 네. 훨씬 더 부동산이나 경제 전문가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해 나갈 때의 어떤 그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방식을 네. 조금은 더 잘 아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네. 어떻게 될지. 네.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향후 대권 주자들의 자꾸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대단히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예, 조금- 저는 민주당은 오히려 좀 심플해지고 예. 단순해진 반면에 저쪽 그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나올 건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삼지대에서 형성을 할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올 건지 그다음에 안철수 뭐 지금 대표는 일단 합당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했는데 그게 들어왔을 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또 어떻게 되느냐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만두겠지만 그렇죠. 다시 네, 네. 당 대표로 나갈 건지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과 어울려 가지고 저는 굉장히 복잡한 해들이 존재한다. 어떤 해들을 찾아갈지는 알 수 없다. 뭐 그렇게 저는 봐야 우리 될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딱 한 가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쪽은 우리 차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훨씬 복잡한 쪽은 지금 국민의힘인데 네. 국민의힘과 김종인 이제 물러나는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만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면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시 등장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아니면 리드해가지고 네. 대선에 임할 건지 그렇게 안 될 건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김종인이 있는 곳과 없는 것 있으면은 잘 저는 조정이 굉장히 됩니다. 다르다고 네. 봅니다. 조정 자체가 예, 완전 조정이 다르다. 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안철수 이제 잠재 후보라든지 윤석열 잠재 후보라든지 이런 네. 여러 또 홍준표 잠재 후보들 이런 굉장히 우리가 볼 적에는 서로 이렇게 굉장히 상극적인 측면이 많은 후보들이거든요. 근데 비대위 이분들이. 체제로 대선까지 네, 갈 네. 건지 아니면은 아니요,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가기는 어렵죠. 올해 당 그거는 전당대회 전당대회 하겠죠. 예, 올해 전당대회 전당대회 하면은 그럼 어떤 식으로 가야 근데 돼요? 이제 초선 의원들이 지금 현재 네네. 거론되고 있는 중에서 우리를 진짜 대선까지 이끌어줄 당 대표가 부적절하다라고 네. 보면 김종인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지만 다시 하지만은 옹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네네.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물러나고서도 뒤에서 상황같이 전체적인 조정을 해주면서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을 할 거고 윤석열 그러니까 전 총장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네. 좀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뭐 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또 이번에 선거 과정을 보면은 깨끗할 필요가 있죠. 아마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또 이렇게 대선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아, 민주당에서 또 데려가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반대급부로 예, 그만큼 국민의힘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그거는 지켜볼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비대위 체제는 이제 끝나겠지만 국민의힘 지금 현재 비대위원들이 다 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여지는 항상 남겨두더라고요. 그렇죠. 김종인 제주대? 비대위원장은 네. 언제든지 뭐로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능력만큼 될 만한 솔직히 말하면 반쯤 따라가는 그런 저 당권 후보자가 없거든요. 제가 볼 적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힘 안에 있는 중진들이 아마 생각 이쯤 만들어줬으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지금부터 생각이 이제 들기 실수를 시작하는 하기 시작하는 거죠. 흘러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 예. 홍준표, 그렇죠. 네. 김무성, 뭐 이런 김무성, 분들, 정진석, 뭐 정진석. 여러 예. 그럼 또 근데 조영 원내대표까지. 예, 예. 조영까지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게 어렵죠. 되는 부분들이 어렵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제 부산시장 새로 됐으니까 그게 1년이 될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1년 동안 좀 단디 좀 똑바로 좀 잘해야죠. 해주셨죠. 저는 단지 잘해야죠. 똑바로 하는 첫 걸음은 그 마철로에서 일단 내려오셔야 돼요. 네. 아, 오늘 아침 뉴스에 예. 네, 본인이 빨리 그 팔구에 수익을 공익으로 그럼 당연히 쓰겠다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래도 그거 값이 꽤 나갈 텐데. 아유, 아까우시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성대 조경진 교수 그리고 부경